석유로 쌓아올린 제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금 생존을 위한 싸움을 벌이고 있죠. 구조적 위기가 점점 깊어지고 있거든요. 하루에 수백억 원씩 쏟아붓는 거대 프로젝트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은 복잡합니다. 2030년까지 경제를 바꾸겠다던 야심찬 계획, 일부는 성공했지만 핵심 목표들은 여전히 요원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 나라가 여전히 석유에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 수입의 상당 부분이 석유에서 나오는데 세계는 탈석유를 향해 달리고 있죠. 전기차가 도로를 점령하고 재생에너지가 확산되는 시대에 석유 왕국의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시한폭탄이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어떻게 이 위기에 빠지게 됐는지, 그리고 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1932년 중동의 불모지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석유가 터져나온 거죠. 당시 아무도 이 황량한 땅에 관심이 없었지만 압두라지즈 국왕은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938년 3월 3일 다만 7번 시추지에서 캘리포니아 스탠다드 오일이 마침내 석유를 발견했고, 그 뒤로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의 성공은 또 다른 성공을 불렀죠. 시추 작업이 계속될수록 더 많은 유전이 발견됐고, 결국 이 사막 아래에는 지구상 최대 규모의 석유가 묻혀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가난한 유목민 왕국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겁니다. 압두라지즈는 불과 10년 만에 무명의 사막 지도자에서 미국 대통령과 외교를 논하는 국가 원수가 됐습니다. 돈이 쏟아져 들어왔고 나라는 눈부시게 발전했죠. 왕권은 아들에게, 그 아들의 아들에게 이어졌고, 사우디 국민들은 새로운 계약을 받아들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왕가를 지지하되 경제적으로는 왕가가 국민을 먹여 살리는 구조였거든요. 공짜 주택, 교육비 지원, 각종 보조금이 쏟아졌습니다. 세금도 없었죠. 석유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됐으니까요. 2000대 초반 유가가 치솟으면서 사우디는 전례 없는 황금기를 맞았습니다. 8년 만에 GDP가 3배로 뛰었고, 리야드에는 고급 호텔과 외국인 컨설턴트들이 넘쳐났습니다. 돈이 끝없이 쏟아지는 것처럼 보였고 번영은 영원할 것만 같았죠. 2008년 7월 원유 가격이 배럴당 147달러를 찍었습니다. 역대 최고가였죠. 하지만 그게 정점이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반년 만에 가격이 30달러대로 추락했거든요. 다행히 사우디는 오랜 호황기 동안 쌓아둔 외환 보유액이 있었고 2009년에는 유가가 다시 80달러로 회복됐습니다. 살만한 가격이었죠. 하지만 진짜 위기는 그 다음에 찾아왔고 이번엔 회복이 없었습니다. 2014년 여름 유가가 다시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회복이 없었죠. 2016년 1월 배럴당 33달러까지 떨어졌고 2020년까지 평균 51달러에 머물렀습니다. 문제는 사우디의 손익분기점이 배럴당 85달러였다는 겁니다. 석유를 팔아도 적자가 나는 구조였거든요. GDP의 절반을 석유가 차지하는 나라에서 이건 재앙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죠. 2018년 2월 1일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우디 국민들이 처음으로 세금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부가가치세 5%였고 왕가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돈을 받는다는 건 사회계약의 근본적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더 큰 위기는 미래에 있었거든요. 전문가들은 피크 오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수요 감소든 공급 제약이든 언젠가는 석유 생산이 정점을 찍고 하락할 거라는 얘기였죠. 2019년 세계 석유 생산량이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외부 위기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2020년 팬데믹이 터지면서 생산량은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졌고 재택근무로 인한 수요 감소는 구조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세계 최대 석유 회사 중 하나인 쉘은 충격적인 선언을 했죠. 쉘은 자사 생산이 2019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세계 석유 수요가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사우디에게는 위협적인 신호였지만 단기적으로는 견딜만 했습니다. 사우디의 유전은 세계에서 가장 채굴 비용이 낮거든요. 수요가 줄어들어도 다른 나라 유전들이 먼저 문을 닫을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석유 경제 자체가 위험해지고 있었죠. 1983년부터 2005년까지는 유가가 비교적 안정기였습니다. 하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달라졌거든요. 몇 달 만에 4배씩 오르락 내리락하는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났고 경제를 운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품에 경제를 걸고 운영한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죠. 2015년 79세의 살만 국왕이 즉위했습니다. 그의 형제들도 대부분 노령이었기에 중요한 결정이 내려졌죠. 살만을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로 권력을 넘기기로 한 겁니다. 무함마드 빈 나이프가 왕세자로 지명됐고 국왕의 아들 무함마드 빈 살만은 부왕세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2년 뒤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죠.
왕위 계승 서열이 하루아침에 뒤집힌 겁니다. 2017년 6월 22일 자정 무렵 무함마드 빈 나이프는 메카의 사파 궁전으로 국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으로 끌려가 감금당했고 몇 시간 뒤 왕세자 자리를 포기하라는 압박을 받았습니다. 결국 그는 굴복했고 31세의 무함마드 빈 살만이 새 왕세자가 됐죠. 이 쿠데타를 배후에서 조종한 게 바로 무함마드 빈 살만 자신이라는 보도가 나왔고 전혀 놀랍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의 결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사실상 사우디의 실권자로 군림하기 시작했거든요. 권력을 잡기 전부터 MBS는 사우디의 석유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권력 장악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2015년 말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가 144페이지짜리 충격적인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의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었거든요. 이 보고서가 MBS에게 기회를 줬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2030년까지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감소하고 실업률은 치솟으며 막대한 정부 자산이 부채로 바뀔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재정 붕괴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MBS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세상을 놀라게 할 계획을 발표했죠. 비전 2030이었습니다. 사우디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계획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됐습니다. 정부 개혁, 경제 다각화, 그리고 사회 변화였죠. 먼저 정부 부문에서는 부패 척결과 관료주의 타파를 내걸었고 그 실행은 극적이었습니다. 2017년 MBS가 왕세자로 오른 직후 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정부 장관, 기업인, 왕족 등 500명이 리야드의 리츠칼튼 호텔에 감금됐죠. 부패 혐의로 재판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대대적인 숙청이 정말 부패 척결이었는지는 논란거리지만 정부는 1,700억 달러의 자산을 회수했습니다. 경제개혁은 더 복잡했고 여러 방면에서 동시에 진행됐죠. 민영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외국 기업 투자 유치, 관광산업 육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동안 종교 관광만 허용하던 나라에서 일반 관광객을 받겠다는 건 혁명적인 발상이었거든요. UAE의 경제 다각화 전략을 벤치마킹한 거였죠. 하지만 관광객을 끌어들이려면 볼거리가 있어야 했고 그러려면 사회 개혁이 필수였습니다. 이게 비전 2030의 가장 민감한 부분이었죠. 사우디 사회는 이슬람 율법의 엄격한 해석으로 유명했습니다. 하루 5번 기도 시간에는 상점이 문을 닫고 종교 경찰이 거리를 순찰하며 복장을 단속했거든요. 외국인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동성애는 사형, 성인 여성은 법적 후견인 없이 결정을 내릴 수 없고 무신론자는 테러리스트로 규정됐습니다. 외국 관광객이 편하게 느낄 환경이 아니었고 오락시설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MBS는 과감하게 움직였습니다. 30년 만에 영화관 금지를 해제하고 AMC와 파트너십을 맺어 전국에 극장을 열었죠. 중동 최대 규모의 음악 페스티벌을 열었고 데이비드 게타와 티에스토 같은 유명 DJ들이 공연했습니다. 식스플래그스 테마파크 계약을 맺었고 2021년 F1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를 유치했습니다. 사회 정책도 바뀌었죠. 여성이 운전할 수 있게 됐고 후견인 허락 없이 출국할 수 있게 됐거든요. 스포츠 경기를 직접 관람할 수 있고 복장 규제도 완화됐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레인, 카타르, UAE처럼 이슬람 전통을 지키면서도 서구 문화를 받아들이는 나라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하지만 실체는 달랐습니다. 2018년 10월 2일 오후 1시 저널리스트 자말 카슈크지가 이스탄불 주재 사우디 영사관에 들어갔습니다. 결혼 서류를 받으러 간 거였죠. 그는 다시 나오지 못했고 세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카슈크지는 암살당했고 CIA를 비롯한 정보기관들은 MBS가 직접 명령했다고 결론 내렸거든요. 이건 전 세계에 사우디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반체제 언론인 탄압은 사우디에서 새로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방 언론사 칼럼니스트를 외국 땅에서 살해한 건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줬죠.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반응이 나왔거든요. 엠네스티의 규탄 성명이나 외교부의 비판 정도는 사우디가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죠. 전 세계 한 면을 장식했고 사람들의 상식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예멘 전쟁 범죄 의혹, 워싱턴 포스트 소유주 제프 베이조스의 포네킴, 계속되는 반체제 인사 탄압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국제적 합의가 형성됐죠. 사우디는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사우디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데이비드 게타가 사우디에서 공연하면 비판 기사가 쏟아졌고 F1 사우디 그랑프리를 발표하면 평양이나 카불에서 레이싱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조롱이 나왔거든요. AMC가 사우디 진출을 계속하면 경쟁사가 윤리적 이유로 철수하면서 평판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 모든 게 비용이었고 기업들은 리스크를 피해 UAE를 선택했죠. UAE도 인권 문제가 있지만 서방에 훨씬 우호적인 이미지를 구축했거든요. 결과적으로 비전 2030의 성과는 엇갈립니다.
정부는 목표의 85%를 달성했다고 발표하지만 세부 지표를 보면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거든요. 핵심 지표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우디인 실업률은 놀라운 성과를 보였습니다. 2015년 11.6%에서 2020년에는 오히려 12.6%로 올라 당시 목표를 크게 상회했죠. 개혁 초기에는 실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2025년 현재 사우디 국민 실업률은 6.3%까지 떨어져 원래 2030년 목표였던 7%를 이미 달성했거든요. 노동시장 개혁이 효과를 본 겁니다. 여성 노동 참여율도 비슷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2010년대 후반 약 20% 수준이었던 것이 최근 36.3%까지 올라 당초 목표였던 30%를 크게 초과했죠. 중동 기준으로는 획기적인 변화였습니다. 주택 소유율도 상승했고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인프라도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사회와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분명한 진전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 다각화의 핵심 지표들이었죠. 민간 부문의 GDP 비중을 2030년까지 65%로 늘리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 비중이 크게 늘어났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GDP 재계산 방식 변경에 효과가 컸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비석유 수출이나 비석유 세수 비중 같은 다른 지표를 보면 구조적 변화는 여전히 제한적이거든요. 겉으로 보이는 수치와 실제 경제 구조의 변화 사이에 괴리가 있었던 겁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더 심각했습니다. 비전 2030은 FDI를 GDP 대비 5.7%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죠. 하지만 최근 FDI는 GDP의 1에서 2%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5년 투자 리포트에 따르면 최근 4개 분기 합산 FDI가 GDP의 1.8% 수준이었습니다. 목표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치죠. 외국 자본이 사우디를 여전히 꺼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석유 수출 비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30년까지 대폭 늘리겠다는 목표와 달리 최근 비석유 수출은 비석유 GDP의 16에서 1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이죠. 정부 예산의 거대한 부분이 메가 프로젝트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홍해 연안에 5천억 달러짜리 스마트시티 네옴이나 리야드 근교 엔터테인먼트 지구 같은 거였죠. 하지만 효과는 의문입니다. UAE의 사례를 보면 부르즈 칼리파나 팜 아일랜드 같은 화려한 개발이 경제 다각화의 핵심이 아니었거든요. 진짜 핵심은 지루하고 화려하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세계가 협력하고 싶어하는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거였죠. 기업들은 사우디의 거대한 시장에 접근하고 싶어하지만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왕족 내부 권력 투쟁의 역사를 가진 절대 군주제에서 사업하기엔 위험하고 국내외에서 인권 침해로 악명 높은 나라에서 사업하기엔 위험합니다. 여성의 권리가 여전히 제한적이고 법 체계가 모호한 샤리아 율법 해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죠. 사우디는 돈으로 어느 정도 성장을 강제할 수 있지만 자생적인 경제 변화를 촉발할 환경은 아직 만들지 못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비전 2030 관련 대형 프로젝트에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속적으로 비판해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우디의 이미지를 계속 악화시키고 있거든요. 네옴 같은 기가 프로젝트들은 최근 예산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규모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분명해졌죠. IMF는 2025년 재정 적자가 GDP의 약 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석유 가격이 2022년 정점 대비 30% 떨어졌지만 비석유 경제는 견고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 비석유 부문이 4.3% 성장했고 2025년에는 5.8% 성장이 예상되죠. 이건 분명 진전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우디 경제는 아직도 석유에 40% 이상 의존하고 있고 정부 수입도 여전히 석유에 크게 기대고 있거든요. 다각화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2030년까지 5년밖에 안 남았는데 핵심 목표 달성은 요원해 보이죠. 더 큰 문제는 사우디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조차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화려한 프로젝트와 이벤트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법의 지배, 투명한 사법 시스템, 인권 존중, 표현의 자유 같은 기본적인 것들 말이죠. 기업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입니다. 왕족이 언제든 재산을 몰수할 수 있고 비판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나라에서 장기 투자를 하려는 기업은 많지 않거든요. 시티그룹의 2024년 보고서는 사우디가 거버넌스 강화 없이는 지속 가능한 경제 다각화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간 부문 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투명한 제도와 법치가 필수라는 거고 이건 MBS가 제공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MBS는 권력을 공고히 하는데 더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는 개혁가로 포장되지만 실제로는 절대 권력을 장악한 독재자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근본적 딜레마입니다. 2025년 대서양위원회 보고서는 사우디가 AI와 첨단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xAI와 블랙스톤이 사우디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있고 수백억 달러가 투자되고 있죠. 하지만 이것도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기술 투자는 좋지만 인재가 없으면 소용없거든요. 사우디는 여전히 교육 수준이 제한적이고 창의성과 혁신을 억압하는 사회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다각화를 위해서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돈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하고 제도가 바뀌어야 하며 권력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왕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해야 합니다. 권력을 나누고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거죠.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변화, 이건 MBS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사우디의 이야기는 다각화의 중요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 가지에만 의존하는 건 국가든 개인이든 위험하거든요. 사우디는 100년 동안 석유로 살았지만 다음 100년을 살아남으려면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석유의 시대는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세계는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고 전기차가 도로를 점령하고 있죠. 탄소 중립을 외치는 시대에 석유 의존 경제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를 받아들이고 살아남을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다가 장기적 재정 위기에 직면할 것인가? 답은 앞으로 5년 안에 나올 것이고 그 결과는 중동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변화에 성공한 국가의 모델이 될지 아니면 자원 의존 경제의 한계를 보여주는 경고 사례가 될지 말이죠. 지금으로선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시계는 째깍거리며 흘러가고 있습니다.